자, 콘크리트 현장 시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를 현장에 가지고 온 거예요. 리미콘이 가지고 왔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반죽 질기, 내가 원하는 질기가 맞는지를 특정하여 시공 연도를 판단한다는 건데, 시공하기에 얼마나 적당한 연도인가, 얼마나 적당한 상태인가 등을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슬럼프 시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시험이 비교적 간단해요. 그리고 정확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80에서 150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험 결과에 슬럼프 값이 뭐 15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일단 30cm니까 300을 시작으로 슬럼프 값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 콘에, 꽃갈콘에다가 레미콘에서 가지고 온 콘크리트를 채워 넣는 거죠. 꽉꽉 채워 넣었고, 이것이 굳기 전에 그냥 바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 콘을 들어 올려버리면 이 안에 있던 콘크리트가 이렇게 푹 퍼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너무 묽어요, 얘가. 그러면 많이 퍼질 거예요. 그럼 슬럼프 값이 15를 넘어간다는 소리고요. 뻑뻑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럼 슬럼프 값이 너무 작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래 있는 값에서 얼만큼 푹 꺼졌는지를 보는 것이 슬럼프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슬럼프 시험을 가장 많이 쓰고요. 현장 시험으로는 플로어 시험, 낙하 시험, 바닥에 깔아본다거나 떨어뜨려서 얼만큼 퍼지는지를 보는 시험 등을 합니다. 대부분은 슬럼프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 결과이다. 슬럼프 값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원래 30에서 이 꺼진 값, 이만큼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는 균열이 조금씩 가게 되겠죠. 시멘트의 성질이 굳으면서 약간의 크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균열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볼 건데요. 자, 먼저 블리딩에 의한 균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블리딩. 블리딩이란 부적당한 골재 사용으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골재와 시멘트 풀이 분리되는 거예요. 부적당한 골재라는 것은 너무 골재가 매끈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땡글땡글 해야 되는데 너무 길다거나 해서 이 시멘트와 이렇게 만나지를 않는 거예요. 미끈덩미끈덩 하는 거죠. 거푸집에 타설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시멘트 골재가 침강한다는 것은 가라앉고 물이 떠오르는 현상이에요. 블리딩 현상이고요. 레이턴스라고 하는 말이 나올 건데, 레이턴스는 이게 물이 상승할 때 그 안에 비교적 가볍고 미세한 물질을 데리고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데리고 올라온 불순물을 레이턴스라고 합니다. 용어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블리딩에 의한 균열. 블리딩은 콘크리트 내부에도 발생하여 콘크리트 중에 고정된 수평철근이나 굵은 골재의 하부에 수막이나 공극을 형성한대요. 좀 말이 어렵죠. 굵은 골재의 하부에 이런 수막이나 빈 공간을 형성한다는 거죠. 만약에 수평철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부적당한 골재라는 것은 너무 길고 막 너무 매끈덩매끈덩한 걸 집어넣어서 이 사이에 시멘트 풀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고 공극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수막이 생긴다는 것은 이런 레이턴스들이 모여서 그런 막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력이 저하되고요. 콘크리트의 수밀성 저하 등의 원인이 됩니다. 수밀성이라는 것은 좀 밀실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서 공급 없이 시공이 되어서 수분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밀실한 것, 그런 것들이 저하된다는 겁니다.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블리딩이 적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블리딩은 생기면 일단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철근 상단의 균열입니다. 콘크리트의 응결이나 침하로 인하여 콘크리트가 굳어지거나 가라앉을 때 철근 상단이 균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열된다는 것은 그 윗부분이 콘크리트가 좀 갈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침하 균열을 없애기 위해서는 침하가 완료된 후 마감을 하도록 마감 시간을 늦춘다, 뭐 이런 개념인데 좀 천천히 타설한다, 뭐 그 정도로 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프 현상 별표가 3개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중의 증거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되는 현상입니다. 만약에 콘크리트가 이렇게 어떤 부재가 갈라진 거예요. 근데 이 갈라짐의 원인이 위에 물탱크를 엄청 무거운 걸 계속 얹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것은 크리프 현상이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이 보 자체에 수분이 너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균열이 생기는 것. 예를 들자면 뭐 겨울에 되게 춥다가 여름에 되게 더워요. 이런 온도 차이로 인한 것도 시간이 지남에 인해서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그래프로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키워드는 하중의 증거 없이도 갈라지는 것. 그것이 크리프 현상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블리딩과 크리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블리딩이란 굳지 않은 콘크리트나 몰탈이나 콘크리트에 있어서 윗면에 물이 스며 나오는 현상. 이것은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재료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블리딩이란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수화작용이라는 것은 우리 그 콘크리트 안에는 시멘트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있어요. 이 시멘트. 얘는 물을 만나잖아요. 물을 만나는 순간 이제 굳어지면서 약간의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것이 굳어지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수화작용이라는 말이고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죠. 블리딩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재료 분리 현상. 자, 크리프란 하중이 일시적으로 작용하면 이거 틀렸죠. 크리프란 하중의 증가 없이도가 키워드. 변형이 증가하는 건 맞지만 키워드는 하중의 증가 없이도입니다. 크리프란 블리딩에 의해서 콘크리트 표면에 떠올라 침전된 물질. 이건 그게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대로 레이턴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침전된 물질.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하중을 지속적으로 작용시켜 놓을 경우 하중의 증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하중에 의해서 시간과 더불어 변형이 증대되는 겁니다. 이게 하중의 증가 없이도지 원래 그 위에 쌓아놓은 물체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원래 이것은 원래부터 있었기 때문에 더 쌓았다, 덜 쌓았다가 문제지 원래 이렇게 있던 물체에 얘는 변함이 없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서 갈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크리프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콘크리트의 비파괴 검사법 보도록 할게요. 검사를 하려면 뭔가 구멍을 뚫는다거나 파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초음파라던가 망치로 때려서 안쪽이 어떤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비파괴 검사법. 슈미트 해머법은 해머를, 망치를 벽면에 일정한 압력으로 추를 밀어내면서 스프링의 반발력으로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탕탕 쳤는데 만약에 안쪽에 뭔가 공곡이 생기면 스프링이 조금 더 튕긴다거나 그런 튕기는 정도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용법이 간단하고 강도 추정이 좋아요. 그렇지만 내부가 어떤지, 구멍이 났는지, 크랙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초음파법은 콘크리트 중에 음속의 크기에 의해 강도를 추정합니다. 우리 초음파라는 건 안에 뚫어보지 않고도 이런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소리를 보내고 돌아오는 속도, 이런 것들로 모양을 보는 것, 이런 거고, 이것은 균열의 위치와 철근 위치 등을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압축 강도 및 내구성 진단도 구조체 파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초음파법입니다. 우리 여기 콘크리트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초음파법은 아마 저기 용접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콘크리트의 응결은 굳어지면서 이게 서로 뭉쳐지는 거죠. 시멘트 품질에 따른 영향, 조기 강도가 큰 시멘트일수록 응결이 빠르며 동일 시멘트에서는 슬럼프가 적을수록, 그리고 물시멘트비가 적을수록 응결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조기 강도가 큰 시멘트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 시멘트를 빨리 굳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응결이 빠르다는 그런 결론이고요. 같은 시멘트에서는 슬럼프 값, 이렇게 뻑뻑하면 슬럼프 값이 적다고 했고요. 묽으면 슬럼프 값이 큰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별로 없다는 소리예요. 물이. 그래서 빨리 굳겠죠. 이 물이 마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물 시멘트가 작다는 것도 물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시멘트비가 작을수록 응결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재나 배합수의 부산물 내용을 보시면 응결되는데 이 부산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일단 염분은 빨리 굳게 하는 거고요. 당분은 응결을 지연시켜요. 그래서 물에는 염분도 당분도 없는 것이 가장 좋다입니다. 염분을 넣어서 빨리 굳히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조강 시멘트가 아니라 일반 시멘트는 이렇게 염분으로 빨리 굳게 되면은 일단 크랙이 더 발생되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 철근을 심어야 되는데 철근에 녹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염분입니다. 없는 게 좋겠죠? 자, 기상 조건은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적을수록 햇빛이 많이 들어올수록 바람이 불수록 빨리 굳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성수축으로 인한, 그러니까 급속한 건조는 균열을 발생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발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빨리 굳으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콘크리트 타설 시에 문제 발생, 아까 우리 콜드 조인트에 대한 내용 잠깐 봤었는데요. 다른 조인트들은 미리 뭐 시공줄눈 아니면 수축줄눈 전부 다 우리가 시공을 할 때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콜드 조인트라는 것은 레미콘이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 층이 이미 굳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콘크리트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적인 접합면을 콜드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부을 때 많은 시간 차이로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와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 사이가 일체화되지 않는다. 뭐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이 한 판 한 판이 아니라 이 만나는 부분이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옆은 굳어버렸고 얘는 안 굳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좀 안 좋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음부를 시공할 때는 바이브레이터를 전층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층을 타설하고 2층이 조금 늦게 왔어요.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부을 때 바이브레이터라고 하는 진동기를 꽂습니다. 이렇게 옹 흔들어 주는 거죠. 물론 약하게 흔들어서 이렇게 철근 사이사이에 빈 거 없도록, 그리고 이 밑에 안 들어간 거 없도록 하는 건데, 2층 타설 중이라면요 그 전층까지 깊이 꽂아서 주의 깊게 다지면 어느 정도 이 사이에 갈라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콘크리트의 표면 박리 현상이에요. 말 그대로 표면이 벗겨지는 현상. 이거 왜 생기느냐? 먼저 물 시멘트비나 슬럼프비가 안 맞는 경우에요. 너무 뻑뻑하거나 너무 묽은 거예요. 중간 정도로 한 15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막 너무 빡빡해서 이 표면이 제대로 굳지가 않아서 나중에 벗겨져 버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고요. 혼화 재료를 너무 많이 섞은 경우에도 표면이 벗겨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워커빌리티는 일하기에 적당한 물기나 강도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좋지 않은 경우에도 표면이 벗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 이전까지는 타설 중, 시공 중에 문제였는데 이 밑으로는 사용 중, 이 건축주가 이 집에 살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 번째, 염해입니다. 염분으로 인한 재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재해는 너무 심했나요? 염분으로 인해서 해를 입는 거. 콘크리트 구조물에 염화물 이온의 침투로 인해 철근이 부식되는 현상입니다. 우리 보통 벽체가 이렇게 있고요. 콘크리트래. 이 철근은 피복 두께라는 걸 유지하라 그랬죠. 20cm 또는 40cm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여기 안에 크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닷물에서 나오는 염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철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철근이 이렇게 부식이 되면서 또는 녹이 들면서 좀 부피가 커집니다. 그러면 크랙이 조금 더 심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런 것들을 염해라고 하고요. 중성화도 굉장히 제가 봐선 중요해요. 중성화는 CO2에 의해 시멘트 경화체 내에 단단해진 시멘트 안에 수산화칼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탄산칼슘으로 변한대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철근을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녹이 슬지 않도록. 그런데 그게 알칼리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성화가 되면서 이 콘크리트가 철근이 녹슬지 않도록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녹이 슬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을 중성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결 융해인데요. 콘크리트 내의 수분이 바짝 마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수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공기 내의 수분이 한 15%라고 치면은 그것과 평행을 이룰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기온 변화에 의해서 이 안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현상입니다. 방지 대책은 영상 기온에서 타설을 해야 돼요. 그 전 기온이나 아니면 높은 온도에서 타설을 해버리면 안쪽에 수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낮은 온도 타설 시 보양 조치 및 양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추울 때 영하 온도, 영하 도시에서 타설을 할 때는 밖에 이렇게 보온재 같은 거를 막 감아주기도 해요. 얼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안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현상이 생기면 아무래도 수축했다가 늘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또 크랙이 발생되죠. 그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보양해서 타설을 하면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학적 침식이에요. 콘크리트에 침입한 침식성 물질이 시멘트 또는 강제, 철근과 반응하여 최적이 팽창하는 현상입니다. 콘크리트의 균열이나 표면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공장 같은 데 한번 가보시면 바닥에 녹색 에폭시 같은 거 굉장히 두껍게 바르죠. 에폭시 코팅이 아니라 거의 라이닝으로 10배 정도 두껍게 이렇게 바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라야 공장에서 사용되는 이런 화학적 물질들이 콘크리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에폭시 라이닝을 되게 두껍게 해주는데 그 차량이 이동하면서 바퀴에 어떤 화학 물질을 묻혀서 오게 되면은 우리 주차장 바닥 안으로 그 물질이 들어가서 철근이 좀 부러지는
그러니까 부러지는 게 아니라 불어난다는 거죠. 녹이 슬면서 부피가 좀 불어나요. 그러면 터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코팅을 잘 해서 막아줘야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칼리 골재 반응이에요. 알칼리성과 반응을 가지는 골재가 시멘트 중 또는 물속의 알칼리 물질과 장시간에 걸쳐 반응을 하게 되면은 콘크리트가 팽창 또는 균열 또는 박리를 일으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래나 자갈 속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화강석 이런 건데도 그 안에 알칼리 물질과 반응을 가지는 아이가 있다면, 뭔가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우리 지금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이고요. 물도 대부분 알칼리성이죠. 산성 아니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질과 금방 반응하는 건 아니고 장시간에 걸쳐 천천히 반응을 하다 보면 콘크리트의 한 부분이 팽창하여 터져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알칼리 골재 반응. 시멘트가 가지는 알칼리성과 골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수 콘크리트입니다. 폴리머 콘크리트는 뭔가 폴리머 화학 물질 아니지, 화학 물질이 아니라 어떤 그 화학은 화학인데 약간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폴리머, 이렇게 폴리머머라고 부르죠. 예, 복합 물질, 복합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콘크리트에 복합 물질을 집어넣어서 빨리 경화하게 하고 초기 강도가 크게 하고 압축이나 인장이나 힘 강도가 대단히 높게 만들어주는 거죠. 수밀성, 내동해성, 얼었다 녹았다 하는 거에 방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착이 잘 되고요. 마모성이 덜 되고, 마모가 덜 되고, 내약품성이 우수한 콘크리트입니다. 약품에 잘 버티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콘크리트에는 시멘트, 모래, 자갈, 물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합성 분자 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콘크리트 일부가 단단한 플라스틱에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래서 물에 조금 더 잘 수밀하게 반응을 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덜 얼고 그리고 철근과 더 잘 접착되고 시간이 지나도 마모가 덜 되고 약품에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우수한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폴리머 콘크리트입니다. 한중 콘크리트는 겨울에 되게 추울 때 치는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양생 기간에 콘크리트가 얼 염려가 있을 때 시공되는 거예요. 하루 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가 되는 기상 조건에서 응결 경화 반응이 매우 지연된다라고 합니다. 천천히 굳는데요. 낮에도 콘크리트가 얼 염려가 있으므로 한중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물이 얼지 않도록 어떤 성분을 집어넣어서 겨울에 시공하는 콘크리트라고 봅니다. 서중 콘크리트는 되게 더울 때 하루 평균 기온 25도를 초과할 때 시공되며 고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슬럼프 저하라는 것은 아까 이렇게 이 정도 한 15가 나와야 되는 150이 나와야 되는 슬럼프인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 버려서 이렇게 되면서 막 10 또는 뭐 7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슬럼프가 저하되거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염려가 있을 경우 시공되는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이런 뜨거운 열에 잘 견디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왜 하냐? 기온이 높으면 그에 따라 콘크리트 온도가 같이 높아집니다. 운반 중에 슬럼프가 저하되고 콜드 조인트가 발생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실컷 가지고 왔는데 뭐 바로 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거나 그럴 때 발생되는 것이 콜드 조인트죠. 그리고 급격히 수축하는 것이 소정 수축. 그리고 온도가 너무 팽창되어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 가지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중 콘크리트인데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보세요. 이 위에 것도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문자 그대로 한중, 서중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물속에 콘크리트를 칠 때 어떤 콘크리트를 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콘크리트에다가 물속에서 분리가 덜 되는 혼화질을 혼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 분리가 덜 되도록 하는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기초판이나 연속 지중벽은 땅속에 연속으로 나오는 벽, 그리고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우리 말뚝 칠 때 기성 콘크리트 말뚝 아니고 땅 파고 철근 배건하고 이렇게 붙는 것을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했고 대표적으로는 해양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들이 수중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 문자 그대로 강도가 되게 큰 콘크리트예요. 설계 기준 강도는 40메가파스칼 이상, 경량 콘크리트는 27메가파스칼 이상인 굉장히 단단한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스 콘크리트는 덩어리가 큰, 막
이렇게 덩어리가 엄청 큰 건물을 보고 매스감이 좋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덩어리가 큰 부재 또는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의 수화열로 인한 온도 상승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되는 시멘트입니다. 우리 이렇게 벽이 되게 두꺼운 거예요. 콘크리트를 쳤어요. 보통 두께를 만약에 뭐 한 뼘이라고 친다면 한 10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멘트가 굳으면서 열이 막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되면 이게 좀 빨리 굳으면서 안쪽에 잔 크랙이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할 수 있는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중용열 시멘트예요. 수화열을 좀 낮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굳는 거죠. 온도 균열 및 수화열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경우에 메스 콘크리트 칠 때 강구를 해야 되고요. 수화열이 적은 시멘트를 써야 돼요. 수화열이 적은 것은 앞으로 배우겠지만 대표적으로 중용열 시멘트, 수화열이 낮게 발생되는 시멘트고요. 플라이 애쉬 시멘트는 우리 플라이는 날아간다는 소리고 애쉬는 재잖아요, 재. 우리 요즘 염색할 때 무슨 애쉬 컬러 이런 말 쓰시지 않나요? 요즘 그게 유행이던데? 이렇게 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수화열을 줄여주는 게 플라이 애쉬 시멘트입니다. 그리고 빈 배합으로 시공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빈 배합이 대체 뭐냐? 옆에 참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빈 배합이란 콘크리트를 배합할 때 시멘트량을 적게 넣는 거. 시멘트량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시멘트량을 비우면 그럼 뭘 더 넣나요? 모래를 더 넣으면 되죠. 그 양을 채우려면. 부배합이란 콘크리트를 배합 시 시멘트량을 많이 넣는 거예요. 부자예요. 시멘트가 부자예요. 그래서 부배합입니다. 빈배합과 부배합. 콘크리트 배합 시 부배합일수록 경화하는 과정에서 수화열 발생이 많아요. 그래서 균열이 가기 쉽습니다. 빈 배합일수록 점성은 떨어지지만 천천히 굳게 돼요. 그래서 최적의 배합 비율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빈 배합과 부배합을 설명할 때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 벽에다가 미장을 하는 거예요. 몰타를 바르는 작업. 근데 몰타를 되게 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굳으면서 갈라지는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안쪽에 바를 때는 부배합으로 바른대요. 부배합. 1차 바를 때. 그리고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 위에 빈 배합으로 발라서 그 크랙 사이사이에 빈 배합이 이렇게 빈 배합의 몰탈이 스며들면서 천천히 굳으며 바깥쪽에는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미장을 할 때. 그래서 빈 배합은 시멘트가 비었고 부배합은 시멘트가 부자고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스 콘크리트는 신축 줄눈을 설치를 해서 규칙적인 균열을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시공 줄눈 또는 신축 줄눈이죠. 둘 중에 하나, 미리 계획된 줄눈. 그래서 우리가 넓은 옥상에 가면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게 여기 크랙이 발생되면은 이 두 개가 거의 떴어요. 그래서 크랙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신축 줄눈 또는 시공 줄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량 콘크리트 문자 그대로예요. 가벼운 콘크리트입니다. 현대 콘크리트 구조물이 커지고요. 고층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럴 때 건축물의 자중 되게 무겁잖아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를 경량화하는 겁니다. 막 기둥이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바닥판 같은 거 되게 무겁고 넓잖아요. 거기에 경량 골재 콘크리트가 있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둘 다 가벼워요. 가벼운데 첫 번째 것은 자갈이 가벼워요. 두 번째 것은 콘크리트 자체에 기포를 넣었어요. 발포제. 우리 계면 활성제 있죠. 비누 거품 내는 거.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콘크리트 안에 무수한 기포를 발생시켜서 그 기포 부분이 뽀글뽀글뽀글 하면서 이렇게 확대해 보면 빵빵빵빵 비어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만큼 무게가 좀 가벼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량 골재는 골재인데 얘가 무슨 현무암처럼 가볍고 구멍이 빵빵빵 나 있는 걸 쓰는 것이 경량 골재 콘크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가벼워요. 자, 이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앞에 굉장히 좀 어렵고 문제가 좀 내용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문제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냥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뭐 그림이나 이런 거 없이 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콘크리트,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 풀, 시멘트 반죽 뭐 이런 개념, 시멘트 반죽이나 시멘트 풀 속에 AE제, 기포제 또는 알루미늄 분말을 첨가했대요. 조금 가벼운, 비교적 가벼운 분말을 첨가해서 조금 가볍게 만드는 건데 키워드는 AE입니다. 기포를 발생시킨 I고요. A가 여기서 말하는 A는 에어, 기포,
공기를 집어넣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E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틀린 걸 찾는 거죠. 물 시멘트비가 일정할 경우 공기량을 증가시키면 압축 강도는 증가한다. 이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기포를 발생시켜서 공극을 만들었잖아요. 빈 공간이 있는 가벼운 콘크리트를 만들었죠. 이것을 위에서 누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빈 공간이 없는 밀실한 아이보다는 압축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자꾸 증가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는 말이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벼운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건 단위 용적 중량 말이 어렵죠. 공기 중에 말려서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에 밀실하게 채워 놓으면 2톤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인데요. 보통 우리 묵은 콘크리트, 철근 없는 콘크리트가 2.3톤 나와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좀 많이 가벼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동일한 물 시멘트 비에서는 보통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약간 크다라고 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공극이 발생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지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밑에는 밀실한 아이고요. 위에는 공극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빈 공간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누르게 되면은 조금 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하다, 강도가 약간 작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위에 거랑 좀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3번, 4번 읽어보시고요. 자, 시멘트 혼화제인 AE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맞다는 소리니까 읽어볼게요. 콘크리트 내부에 독립된 미세 기포 맞죠? 워커빌리티를 개선해요. 이게 기포가 움직이면서 조금 더 콘크리트가 잘 섞이도록 시공하는 것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도록 개선을 해줍니다. 그리고 AE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강도는 물 시멘트비가 일정한 경우 공기량 증가에 따라 압축 강도는 저하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이게 위에 두 개 문제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자, 3번 AE제를 사용하면 콘크리트 내부에 물을 얘가 데리고 뽀글뽀글 움직입니다. 그래서 블리딩이라는 것은 재료 분리잖아요. 재료 분리를 낮춰주겠죠. 물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재료가 조금 더 서로 잘 만나게 해주지 막 블리딩을 증가한다? 재료 분리를 증가시킨다? 이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맞는 말이겠죠? 아이고, 끝나지 않았어요, 콘크리트가. 내용이 참 많네요. 자, 프리팩트 콘크리트입니다. 미리 뭘 했을까? 팩트 시켰다. 미리 밀실하게 집어넣었다. 뭐 이런 말인데요. 미리 거푸집 속에 특정 입도를 가진 굵은 골재를 미리 채워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갈들을 미리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간극, 이 빈 공간에 몰타를 압입하는 거예요. 주입하는데 압력을 쏴서 팡팡팡 쏴서 이 안으로 시멘트 페이스트 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콘크리트입니다. 이거 왜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물 속에 콘크리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레미콘이 와서 시멘트 몰에 물 자갈 섞인 것을 이렇게 때려 부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얘를 휩쓸고 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더 이상 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어떤 거푸집 안에다가 이렇게 자갈만 먼저 집어넣고요. 그런 다음에 시멘트 풀은 자갈을 따로 한 것보다 이렇게 콘크리트보다는 조금 빨리 굳어요. 시멘트 풀은. 그래서 그 사이로 팡팡팡 집어넣어서 물이 쓸어가기 전에 이것을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프리팩트 콘크리트입니다. 이것이 좀 수밀성이 좋고요. 재료 분리도 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분리시켜서 집어넣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더 벌어지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공이 좋고요. 그라우트의 유동성이 좋다. 그라우트라고 하는 것이 이 시멘트 풀입니다. 시멘트 풀이 잘 움직인다. 라고 하고 물에 잘 섞이지 않으므로 수중 콘크리트나 물을 막아주는 벽, 지수벽 등에 확인을 합니다. 자, 옆에 용어정이 나오네요. 그라우트란 시멘트와 같이 충전재를 건축물이나 석축의 틈, 암벽의 균열, 투수성 지층에 강제로 압력을 넣어서 집어넣는 공법. 이것이 그라우트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이게 뭐라고 문제에 엄청 많이 나와요. 실제로도 많이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PC 강제를 써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한 콘크리트입니다. PC 강제는 약간 탄력성 있는 어떤 강제라고 좀 볼게요.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미리 압축력을 가하면 콘크리트의 인장 내력이 증가하여 휘임 저항이 증대가 된대요.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고요. 콘크리트의 인장이 생기는 부분은 보통 보로 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인장이 생기거든요. 이 부분에 미리 좀 탄력이 있는 강제를 심어놔요. 그런 다음에 바깥쪽으로 잡아당깁니다. 미리 이렇게 인장력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콘크리트를 치고요. 타설을 하고요. 이 바깥으로 나가던 힘을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놔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안쪽으로 압축력이 순간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인장 내력이 증가하고 휨 저항, 휘려고 하는 것도 얘가 더 잘 잡아준대요. 그래서 프리스트레스는 미리 PR이 미리 스트레스를 주는 콘크리트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어떻게 하는지는 방금 그림, 그리고 왜 하는지는 인장 내력 증가, 휨 저항이 증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프리팩트랑 같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ALC는 오토클레이브드 라이트웨이트 콘크리트 제품입니다. 고압 양생하여 만든 기포 콘크리트예요. 오토클레이브가 고압 양생한 가벼운 콘크리트 제품입니다. 이것은 시공이 용이하면서도 내화성이 크대요. 시공이 용이하다는 것은 좀 가볍고요. 이게 ALC 블럭인데 일반 블럭보다는 좀 커요. 그래서 조금 몇 개 덜 쌓아도 조금 하루에 많은 양을 좀 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가볍고 단열성, 차음성이 우수해요. 다공지름으로 흡수성은 또 크다고 하네요. 물은 또 잘 먹는데요. 대신에 이 안에 뽀글뽀글뽀글 공기층이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가볍게. 그래서 이 공기층이 약간의 단열과 흡음은 안 되고요. 차음, 소리를 약간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재치장 콘크리트, 엑스포지드 콘크리트인데요. 본인 자체가, 이 콘크리트 자체가 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라고도 부르고요. 별도의 마감 없이 콘크리트 그 자체가 마감이 되는 구조물입니다. 요즘 굉장히 어떤 예술적으로 좀 그런 게 높은 그런 건물들은 이 노출 콘크리트를 되게 또 많이 하더라고요. 자, 프리스트레스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죠. 프리스트레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은입니다. 간 사이를 길게 할 수 있어요. 간 사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 사이 여기를 길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교적 인장 응력과 휨 응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 사이는 다른 말로 스팬. 자, 부재 단면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으며 작게 할 수는 있어요. 비교적 이게 인장력이 크기 때문에 막 이만한 부재를 해야 됐던 것을 조금 작게 해도 그것을 할 수는 있어요. 그 뭐죠? 그 힘을 발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진동이 없다는 좀 아닙니다.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아무래도 당겼다가 놓기 때문에 진동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사용 중에 진동을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막아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기를 좀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공 과정을 기계화할 수 있다고 해요. 그거를 뭐 사람이 잡아당기진 않을 거니까 그 강제를 뭔가 기계가 잡아당겨서 놓는 것도 뭔가 계산하에 기계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고강도 재료를 사용하므로 강도와 내구성이 큰 구조물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